왜 이유 없이 계속 아플까? 게리 캐플런, 도나비치 이은영 옮김 3장.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신체적인 질병이 되는 것일까? 과학은 항상 잘못을 저지른다. 10개 이상의 문제를 새로 만들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적이 없으니까. 조지 버나드 쇼. 찰스 머피는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서 라인베이커를 맡았다. 상대팀이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막아내리라. 그는 항상 각오가 있었다. 운동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을 한 후에는 아마 3학년이 되면은 쑤시고 아프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모든 친구들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운동하라가 그들의 모토였고, 통증은 말하자면 보상이었다. 20세기에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도 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선수가 많았으니까. 나중에는 1월 오후마다 공원에서 열리는 정기전에 합류할 만큼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는 또 잔디에서 태클을 당해 성간다리 한쪽을 소중히 다루면서 쩔뚝이고 지난 지 몇 달이 지났다. 의사들은 왼쪽 다리에 있는 바늘판이 찢어져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징조의 시작이었다. 30세가 될 때까지 찰리는 어깨에 1번, 양쪽 무릎에 6번, 모두 합해 7번의 수술을 받았다. 부상으로 차질이 생길 때마다 의사들이 시킨 대로 회복 기간 동안에 마음을 편히 갖고 지낸 다음에 훈련에 복귀해 건강하고 운동선수다운 생활을 즐겼다. 또 한 번의 회복 기간이 끝나고 체육관에서 크런치 동작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척조에서 났다. 그는 움직이는 것조차도 두려워 꼼짝하지 않은 채 매트 위에 가만히 누웠다. 이번엔 또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친구 제리가 눈살을 찌그리며 아령을 내려놓더니 찰리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괜찮아? 자신의 떨리는 목소리에 겁에 먹은 채 찰리가 말했다. 아니, 안 괜찮아.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깊숙한 통증이 찰리의 등 아랫 부분에 퍼지더니 금세 활활 타올라 몸이 정말 불편해졌다. 그는 제리가 운전하는 동안에 좌석 안에서 어렵사리 자세를 바꾸었다. 또다시 수술을 받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의사가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엑스레이를 촬영하더니 그에게 진통제와 근육 완화제를 처방한 다음에 정형외과 의사를 초청했다. 정형외과 의사는 MRI와 CT 촬영을 살펴보고 찰리의 등이 정상임을 확신했다.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콜티선을 주사했으나 통증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몸은 여전히 불편했다. 앉든 서든 눕든 어떤 자세를 취해도 마찬가지였다. 지속적인 통증과 수면 부족에 지친 찰리는 내 병원을 방문했다. 내 병원 사무실은 워싱턴 DC에 있는 가장 오래된 통합의료센터다. 1987년이면 우리가 개업한 지 겨우 2년째다. 통증의학은 아직 전문 분야 목록에도 오르지 못한 때였다. 그러나 손으로 치료하는 솜씨가 있을 뿐이 아니라 침술 능력까지 갖춘 가정의학 박사가 워싱턴 DC에 있다는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돌았다. 그래서 난 지성 통증에 대한 대체 치료법을 갖춘 믿을만한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나를 찾았다. 찰리와의 만남. 키 180, 몸무게 102, 당당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나이가 32세 만났을 때 최근에 결혼을 했고 헬리버튼이라는 회사에서 퍼포먼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운동선수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라인베이커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의 무릎에 생긴 십자 무늬의 수술 상처는 군복 소매에 다는 연공 수장 같았다. 어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특정 방식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는 여전히 아팠고 그쪽 어깨를 대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찰리의 주위의 불만은 바로 허리 아래의 미골 통증으로 그 통증은 널쩍다리까지 전달되었다. 미골은 문자 그대로 꼬리뼈다. 척추 맨 아래의 끝이 가늘한 작은 부분이 엄마 뱃속에서 한 달이 조금 넘을 때까지 자궁으로 발달되는 꼬리의 남아있는 흔적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꼬리를 없애지만 만약 그것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균형 감각과 운동성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비록 꼬리는 없지만 꼬리뼈는 등아리 부분의 신경과 근육과 힘줄과 인대의 중심 포인트가 된다. 앉을 때 사용되는 뼈들과 함께 삼각대를 형성하고 찰리에 꺼지면 명들었거나 부서졌을지도 모른다. 근육 이완제가 소용없을 때 첫 번째 검사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환자는 통증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내게 중요한 단서들을 줄 수 있었다. 관절염은 깊은 통증을 유발한다. 힘줄이나 인대 혹은 근육이 손상을 입으면 쉬고 있을 때에 통증이 없거나 갑자기 묵직한 아픔이 느껴지다가 움직이면 칼로 찌르는 같은 통증을 느낀다. 여기에 신경이 포함되면 환자들은 대개 세 가지의 매우 다른 느낌을 호소한다. 하나는 일 통증이고 또 하나는 이삼 감각, 마지막으로 비증상 감각. 이질 통증은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다.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기만 해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팔이나 다리에 힘을 빼면 을르하고 따끔거리는 저림 현상은 이상 감각이라 부른다.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신경 손상의 한 신호일 수 있다. 환자들은 감각의 상실이나 무기력 혹은 오한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거는 대적으로 비증상 감각은 불에 대한 뜻한 쓰시는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을 느끼는 사람을 진단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우선 이렇게 묻는다. 통증의 유발 요인이 무엇인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들이 활동하도록 놔두는 셈이다. 한 환자가 관절염 증상인 것처럼 들리는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고 치자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뼈에 약간의 마모가 생겼음을 확인한 뒤에 관절염이 틀림없다고 추정한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많다. 또 다른 요소들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강하다. 통증 유발 요인들이 목에 있는 힘줄이나 근육 송대, 인대 손상 또는 신경 손상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부분적인 성과만 얻게 될 것이다. 환자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깨가 아파서 돌아오면 의사는 그의 탓으로 돌린다. 예컨대 당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젊었을 때와 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것은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훌륭한 의술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통증 유발 요인을 밝히지 못하는 일은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의사들과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괜찮아진다거나 다시 정상으로 되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 것에 점참 익숙해졌다. 환자들은 약간의 차도를 보이면 고마워하고 의사들은 그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로 통증을 놔두는 것이다. 이제껏 누구 하나 완전한 회복이 선택 가능한 일이라고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다. 사실 단연하게 표현되는 통증이 다양한 유발 요인을 갖는 것은 평범한 일이다. 어깨 부상은 손상된 힘줄, 손상된 인대, 근육 자상 혹은 뼈의 관절염 악화를 포함할 수도 있다. 1952년 의학 박사 자넷 트레바는 인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믿어져온 정설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실을 발견했다. 근육 내부의 근막 부상은 면역에 걸쳐서 신체 구석구석으로 통증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피부 바로 아래의 근육 세포들과 뼈들은 900kg 이상의 장력을 가진 콜라겐 섬유 다발로 촘촘하게 묶인 강하고 유효한 보디슈트로 둘러싸여 있다. 그 보디슈트가 바로 근막이다. 일체화된 근막과 근육은 근육 근막 조직이라 불린다. 건강한 상태의 근막은 부드럽고 신출성이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큰 동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막이 압력을 받으면 팽팽하고 뻣뻣해져서 긴장과 통증을 유발하고 체내의 순환을 감소시킨다. 관절이나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나 활동을 멈추는 것 그리고 위성 감염도 근막을 수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만약 피부가 벗겨지면 춥긴 하겠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뭉쳐 있을 것이다. 트라벨은 근육이 통증을 유발하고 근육을 짧게 만들며 동작의 범위를 제한하고 신체 체계의 온전한 생체 역학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식했던 사람이다.
존 F 케네디 상원 의원은 2차 세계대전 군복무로 인해 자신에게 발병했던 허리 부상에 도움을 받고자 1940년대 그녀에게 의지했었다. 최고의 외과 의들에게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케네디의 심각하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완치되지 않았었다. 드래곤 이 방법은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그녀를 자기 옆에 두었다. 그녀는 미국 대통령의 개인 조치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이었으며 20세기 가장 중요한 의사 중의 하나였다. 트라벨은 이전의 부상에 대해서 장기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예민한 지점인 근육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런 팽팽한 띠를 겨우 몇 밀리미터 너비의 미세한 근육 긴장의 초점인 유발점으로 불렀다. 이런 부위의 통증은 극심한 국소 외상이나 염증이나 감염 혹은 퇴행과 관련이 없으며 신경검사로도 설명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근육 근막 유발점에서 방사선 모양으로 퍼지는 패턴들은 신경 반응이 촉박되었을 때 예상되는 패턴과 완전히 다른 형상임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러한 패턴들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통증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의 연구 결과 그녀는 국소 통증의 75에서 95%가 실은 근육 근막 통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아하, 국소 통증의 75, 95%까지가 근육 근막. 이후의 조직 검사는 유발점이 정상적인 근육 조직 내에 묻혀있는 사실상 활성 전기를 띠는 과잉 자극 감수성의 근육 축임을 확인했다. 의대들은 최근에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개념과 치료 양상을 가르쳐왔다. 근육 이완제들은 때때로 효과적이다. 이상하게도 일부 항우울제들 또한 이러한 활동 과잉의 척도를 이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지속되는 만성적인 근막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직 유발점 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 만약에 환자가 테니스 엘보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에게 간다면 팔꿈치 후 외부 힘줄에 부상이 있는 것이다. 정형외과 의사는 대체로 힘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끝일 것이다. 사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부상이 신장근에 있는 유발점을 작동시키는 경우도 자주 있다. 팔꿈치 인대의 추가적인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모든 통증 유발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환자의 팔꿈치는 계속해서 아플 것이다. 게다가 그러면서도 서서히 힘을 회복하여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동하여 새로운 부상을 입기도 쉬울 것이다. 심부 조직 작업이라고 알려진 직접 근막 이완술은 조직 이완이 일어날 때까지 근막 조직의 제한적인 장력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형태의 압력이 이용된다. 손가락 관절이나 팔꿈치로 압력을 가해서 근막을 천천히 펴주는 방법, 건침요법, 뿌리 넣어 늘려주는 방법, 혹은 크실로 카인을 주사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에 상관없이 이런 치료들은 근육층들을 천천히 통과해 더 깊은 곳에 있는 조직에 효과를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목표는 고장난 부분을 온전히 재통합하는 것이다. 하나의 근육이나 관절, 인대 혹은 힘줄에 너무 많은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체계상으로 평형 상태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불균형이 지속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가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고 시도하면서 보완하는 패턴이 시작이 된다. 술과 약에 빠지다. 내가 찰리의 근막 통증을 검사했을 때 그는 팽팽하게 긴장된 유발점 띠들의 전형적인 신호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근육 근막의 관점에서 보니 내가 찰리를 만나기 몇 해 전에 통증 관리를 하고 있던 우리 모두는 트레벨이 철관한 그녀의 최신 응용법을 설명한 책을 읽었었다. 나는 또한 근육 근막 통증에 대한 그녀의 강의에 참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도 몇 번 가졌었다. 그녀의 강의는 신체가 어떻게 외상을 관리하고 외상의 벗겨진 층들이 신체 치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깊게 해주었다. 찰리의 상태에 대해 내가 처음으로 내린 진단은 근육 근막 통증의 결과인 허리 하부 통증이었다.
나는 거실로 가위를 유발점에 주사했다. 그리고 침술과 지압 치료를 병행한 4번의 치료 후에 그의 통증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차없이 다시 돌아왔다.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패턴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을 때 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속에 버티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찰리는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아졌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디기 힘들 때에는 어떤 나라에 가 있건 그곳의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곤 했다. 벼랑에서 미끄러지려는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물리치료, 강력한 진통제, 심정차단 등 무엇이든 기꺼이 받았다. 일부는 도움이 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찰리 입장에서는 위안이 된다면 위약 효과라도 대환영이었다. 따뜻한 날씨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캘리포니아 남부로 가족들과 이사를 했지만 4년 후 다시 내병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삶 전체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늘 그를 위안하는 원천이었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부부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이었다. 여통이 크게 달하자 그는 자주 통증을 느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을 찾으면서 나는 그에게 재활 전문의와 신경의사를 추천했다. 그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누가 됐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몇 개월 후에 꼬리 통증이 재발했다. 찰리는 무력한 격분으로 토하는 걸 느꼈다. 완전히 이해할 만했다. 새로운 치료법을 실시할 때마다 그는 의사들이 말한 대로 정확히 실행했지만 여전히 악화되기만 했다. 그는 통증이 재발됐다가 그리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면서 절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나저나 이제 정말 어찌해야 할까? 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기시감이 느껴져 슬펐다. 이런 이야기를 내게 오는 환자들로부터 점점 많이 듣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성적인 매일의 통증은 그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의사들을 찾을 때마다 통증에 대한 특별 만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매번 다른 평가를 얻었다. 어떠한 표준적인 치료도 눈에 띄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최선의 방법들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 프로이트 시대에는 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질환은 히스테리로 간주되었다. 이제 그때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지만 확실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나는 찰리에게 3한계 항우울제를 복용을 추천했다. 두통과 특정 통증 질환에 유용할 수 있는 약품이었다. 그것을 정기적인 침술과 지압 치료와 병행하면 통증을 관리할 수 있었다. 찰리는 결혼 생활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역동적인 사회생활에 종사하고 다시 운동을 하면서 그가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 우리의 치료 계획은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안은 상당히 제대로 기능했다.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지속적인 고통보다는 나았다. 1990년 상황은 치열해졌다. 그걸 버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찰리는 어느 겨울에 주말마다 14시간씩 강도 높게 일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경과 전문의가 한 주에 며칠 밤씩 계속되는 통증을 줄이라고 건네주었던 코데인이나 퍼코셋과 함께 타이로넬 등의 처방된 진통제를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다. 하루의 마지막에 들이키는 독한 술이 2잔 혹은 3잔으로 늘어갔다. 예상대로 약과 알코올은 그의 사고 능력을 손상시켰다. 복잡한 직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는 푹 잠들었으나 휴식을 취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불안감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졌다. 찰리는 성미가 급하긴 했으나 항상 친절하고 사람을 이끄는 데 태도를 지녔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사소한 일로도 성질이 폭발했다. 아버지는 어린 그를 심하게 때리던 잔인한 남자였다. 그런 폭력의 시기를 거치면서 찰리가 어떤 감정을 품었던 간에 어쨌거나 그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런대로 이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그는 20대의 나이에 서장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비록 찰리가 헌신적이 됐지만 그녀는 틀림없이 환영할 만한 일종의 감정적인 객관성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인해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 사랑 대신에 학대를 받으며 성장했던 두 성전자는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갔다. 선의에도 불구하고 찰리는 점차 비협조적으로 되어갔고 화를 냈다. 그는 악몽과 맞서려고 애쓰면서 한 주에
엑서들인 50알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런 알력에 든 막대한 양의 카페인은 그의 수면을 방해하고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고 있었다. 알코올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분명히 통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나는 의아해하고 있었다. 무슨 약을 투여하고 있었나 혹시? 신체적 장애로 드러난 어린 시절의 학대.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 통증 유발 요인은 신체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었다. 다양한 일들하고 찰리를 연구하면서 나는 그의 가족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매질을 당한 것과 집안에서 폭력적인 감정들을 묘사하면서 내게 더욱 자세한 상황들을 알려주었다. 이전 몇 년간의 다루기 힘든 통증으로 인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비참했던 소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아직도 아버지에게 품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서 내가 말했을 때 나는 이러한 감정적인 분투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것에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때로는 대단히 충격적인 어린 시절의 고통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 일부 병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날 수가 있다. 격주로 열리는 팀 모임에서 나는 찰리의 사리를 그의 치료소와 의논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심리치료, 내과 의사들, 물리치료사들, 영양사들 그리고 간호사들로 이루어진 우리 팀은 환자에 관해 의논하기 위해서 격주로 만난다. 우리 모든 환자들에게서 우리는 이전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정신적인 외상이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찰리 허리 통증이 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잔존하는 영향을 어떻게든 악화시키는 것인지 혹은 반대로 허리 통증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것인지 의아했다. 그의 신체가 세포 차원에서 그러한 공격들을 기억해서 마치 설정에 맞춘 것처럼 그를 다시 고통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아니면 나는 충격이 그 어린 시절을 견뎌냈던 통증 환자들이 40대에 이르러서 신체적 장애를 겪기 시작했던 것을 점점 많이 목격하고 관찰했다. 일부는 40세까지도 가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찰리의 사례를 좀 더 파악하고 싶어서 나는 그를 최고의 정신양리학자 호세 에이퍼드에게 보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는 의료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만성 통증과 트라우마 그리고 우울증의 연관성에 대한 수수께끼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통증과 우울증을 함께 겪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만 앓는 사람들과는 다른 상태에 놓인 듯이 보였다. 우리는 심리학, 통증, 가정의학, 영양, 심신의학, 침술 분야의 학회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분야의 생각들을 받아들였다.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탐색하는 것이었다. 호세와 나는 논의가 기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여러 사례의 논의하고 최신 연구를 논평하고 부지런히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로서리오는 정신건강서비스위원회에서 레지던트를 생활했고 특히 인지행동치료와 정신양리학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분야까지 적절히 공부했다. 분야를 개발했다. 스터디 모임이 초기 회원 중의 하나인 의학박사 버나도 허시먼은 기질에 관한 문제들에 관한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발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상시험을 호세와 공유했다. 만성통증과 우울증은 별개가 아니다. 우리의 처음 가설 중 하나는 이전의 부상, 감정적인 트라우마, 질병이 면역체계를 곧바로 약화시키거나 신체를 망화시키거나 하지 않고 사실은 많은 횟수가 지난 뒤 만성통증과 우울증으로 진전되도록 신체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급성 통증이나 상황적인 우울증이 아니다. 우울증은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불가해했다.